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도 세월이 벌써 까마득하고 남편은 내 남편인지 아님 내 친구인지 분간도 안 될 만큼 편해져서 이성적인 설렘을 느낀 지도 오래입니다. 뭐 그게 아쉽긴 하지만 비로소야 남편이 내 가족이 되고 내 부모보다 가까이 서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다만 세월이 흘러 피 안 섞인 남편이랑은 찐 가족이 되어가는데 시어머니와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참 어렵네요. 이러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이럴까나 싶어서 걱정이 되던 때도 있었답니다. 멋모를 적에는 그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먼저 다가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아니게 되었어요. 더욱 거리를 두려고 하는 어머님 때문에 다가가려던 제가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의 지독한 고부관계가 설명이 될 텐데요. 가뜩이나 시모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정신줄 꽉 붙들어 잡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후련한 복수를 꿈꾸시는 분들도 꼭이요. 제가 결혼할 적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셨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한강이 보이는 그 주변의 아파트이고 저랑 남편이 돈 모아 인테리어를 새로 싹 바꿔서는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집 말고도 저희 아버지는 남편한테 결혼하며 차도 새 걸로 사다 주셨고 출근할 때 입으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품 넥타이나 넥타이 핀 등 가지고 있는 좋은 거란 좋은 건 죄다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유라면서 말이죠. 제가 위로 오빠만 둘이 있는 막내 딸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빠가 뒤늦게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저랑 오빠들이 어린 시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는 저희였지만 부부싸움을 밥 먹듯 하고 툭하면 집을 나가는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때문인지 재혼을 하면서도 아빠는 새엄마보다 저희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재혼을 하고 난 후에도 지금껏 늘 자식이 먼저라 말씀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소중하다고 챙겨주시니 저희 남매들도 자연스레 새엄마가 안쓰럽다며 더 잘해주려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엿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누구보다 우선으로 아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말 안 해도 소중한지를 아는 찐 가족 말입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차도 받고 신혼집도 뷰 좋은 곳으로 받으니 좋아라 했어요. 좋아라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댁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의 아파트로 말이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그것도 교육률이 상당하셨던 어머님이 시아버지께 조르고 졸라서 이사를 간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전세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강남으로 학교 전학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는커녕 인서울 대학을 겨우 진학을 했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할 여유도 없이 적응을 하느라 스스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곧 고3이 되는 아가씨라도 명문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빚을 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재테크를 잘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긴 했으나 그로 인해 시아버지는 퇴근 후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빚을 갚았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별개로 식당 일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어 오셨다고 해요. 집 하나, 그놈의 집 하나랑 대학 하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돈에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었죠. 근데도 한번 강남에 들어와 살다 보니 강남이라는 입지가 좋았던지 집을 팔지 않고 살던 집에서 쭉 사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살던 집에 살기를 택한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한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놈의 강남 아파트가 뭐라고 주변 인근만 가도 그 아파트를 팔고 남긴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을 텐데 자식들을 모두 다 대학에 보내놓고서도 그리 힘들게 사는 게 왜인지 궁금했어요.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이신 것 같으니 여유가 있는 저라도 잘 해드려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니 이상한 구두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나를 따돌리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하시는 꼴을 보니 말이죠. 저희 아빠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남들 같았으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하셨을 텐데요. 저희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이왕 사줄 거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면 좀 좋아. 거기가 강남도 아닌데 뭔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바로 강남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선의를 베푼 사람이 무한하게 계시리 말입니다. 그뿐이게요. 우리 부부 잘 살라며 아빠가 내주신 집이었는데 어머님은 그게 마치 돈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따뜻히 지낼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삐져있는 사람 마냥 한동안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선까지 그으셨답니다. 참 속이 좁은 분이라는 걸 그때 전 처음으로 파악했었네요. 시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괜히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낳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도 한 번쯤은 그 입에서 고맙단 말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맙긴 개뿔, 욕이라도 안 먹으면 다행인 날들이 연달아 펼쳐졌어요. 제가 하는 설거지도 마음에 안 든다며 기름때 가득하던 핀잔부터 주셨고요. 생신 선물을 사가기라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꼭 하나씩 대면서 급기야 환불까지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사준 선물이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사용을 해볼 법한데 마음에 안 든다는 1차원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환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낳아 키우는 제 자식들이 둘인데요. 첫째로 딸을 낳았더니만 딸이라는 이유로 아이 돌상에서 밥조차 드시지 않으셨답니다. 이거 완전 정신나간 시어머니나 다름이 없는 분이셨죠. 당시 손녀딸이 어리광을 부리면서 할머니를 부르는데도 쳐다를 보려 하지 않으셨고 아이 앞에서 아들을 언제 낳을 거냐는 핀잔까지 주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시어머니께 욕을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피 터지게 한판 뜨면서 싸우고 싶은데 애가 놀랄까봐 그러지 못하고 참느라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질을 죽여가며 어머님이 저지르는 불합리한 불만 혹은 투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 후 아들을 낳았더니 잠깐 좋아라 하시더니 곧이어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손주만 챙기며 예뻐라 하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되셨고요. 그런데 지난 1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안에서만 살며 시댁은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남편이 초창기에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고 그로 인한 몸살을 너무 심하게 겪었던 바람에 주변 어른들께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찾아뵙는 대신에 남편이 대신 안부 연락을 시부모님께 자주 했고 그러면 저도 옆에서 아이들이랑 인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월 오래간만에 시댁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님이 밥도 잘 먹고 식후 커피도 잘 마신 듯 하시더니만 곧장 너는 빼고 니들만 들어와 라고 하면서 제 남편과 아가씨를 부르시더라고요. 눈앞에서 대놓고 당한 차별을 얼떨떨 했는데 당한 저뿐만이 아니었죠. 남편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티를 내며 우리만 불러야겠냐며 시어머니께 눈치를 줬는데 어머님은 아무 상관도 하질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방 안에 들어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나오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기분 나쁜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정말 무수히 많을 만큼 제가 기분 나쁠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얘기 좀 하자꾸나 라고 하면서 정확히 손가락으로 제 남편과 아가씨를 가리키며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셨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좀 익숙해진 건지 언젠가부터는 고개만 휙휙 거리시면서 아가씨랑 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나만 빼놓고 들어가려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눈을 회피하며 밥상머리에 시선을 고정시키곤 했죠. 안 그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민망해서 못 봐줄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슨 대화를 남몰래 나눴는가 싶어서 궁금해 죽겠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쏙 빼놓고 할 얘기가 뭐가 있는가 싶어 화도 났고요. 저희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한 번은 아가씨의 남편까지도 방 안에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는 빼놓고 사이만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무슨 대화를 하길래 나 혼자만 이렇게 기분이 나쁠 만큼 혼자 남겨두는 거냐면서 괜시리 남편을 불러 짜증도 부려봤습니다.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툴툴대어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입을 아꼈고 한 번은 결국 털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재산 얘기를 하신다고 부르신 거였어.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서 재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 당신이 이해를 해줘. 라고 말이에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큰 재산이든 작은 재산이든 자기 자식들만 두고서 재산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려고 처음엔 수긍을 했네요. 다만 기분이 여전히 좋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도 그렇고 시부모님 각자의 생신도 그렇고 각종 경조사며 며느리의 손길이 필요로 할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부터 찾곤 하셨거든요. 무조건 제가 도와야 할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돈 나누는 재산 문제 가지고서는 며느리를 대놓고 제외시켜 두기까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렸다고 생각을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는 걸 새삼 깨달아 서글펐던 거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저를 빼놓은 채로 남편과 아가씨를 방 안에 불러들이셨고 애들까지 왜 엄마를 빼놓는 거냐는 눈치를 채기 시작한 때에 저는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방 안에 들어가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 아가씨 표정이 늘 떨떠름했거든요. 저를 본체만지 하면서 지나칠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얘기 잘하고 나왔냐고 그냥 멀뚱히 물어봤는데 제 말에 대답을 피하면서 쌩 하고 먼저 가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왜 저러나 싶어서 황당하단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아가씨를 쳐다보며 제 시선을 회피하려고도 했었고요. 불필요한 행동들을 보이며 저를 피한다는 게 느껴지니 기분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길래 나를 본체만 채까지 하나 싶어서 바로 문 앞에부터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나 내가 돈 욕심이 많아 보이니 돈 얘기는 하지 말라며 며느리에 대한 뒷담화라도 나누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가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누구 덕에 집 걱정 안 하고 결혼해서 호강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좋은 덕담은 못해줄 망정 뒷담 하나 까고 있다면 가차없이 반박하고 싸움을 걸기라도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밖에 들리질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가 또?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그 제가 나를 가리키는 건가 싶어서 귀를 쫑긋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어지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화를 안 내보려고 했는데 쟤를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굼떠서 행동도 느리고 시어머니가 앞에서 밥을 다 먹었으면 물이라도 떠다 주는 게 정상인데 가만히 앉아서 지 자식 때부터 챙기는 거 봐라. 저런 밥상머리 교육으로 어디 자식을 가르치려고 드는지 세상이 정말 말세다 말세. 라고 하면서 저의 행동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고 계시던 겁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제 뒷담화를 나누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서 신우이는 나도 엄마 말 듣고 나서 언니를 보니까 행동에 문제가 많더라. 근데 언니는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맞받아 쳤고요. 뒷담화를 어머님께 들어오면서 결국 신우이도 시어머니와 한마음으로 저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재산 얘기는커녕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은 채 제 뒷담화만 늘어놓고 있던 모습에 기가 찼던 거죠. 늘 이런 식으로 모일 때마다 안방에 불러 며느리 욕을 하셨구나 싶어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새삼 내 남편이 뭔가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요. 믿었던 남편마저도 시어머니 옆에서는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내가 잘 타일러야 하는데 엄마도 알잖아. 저 사람 애들 키우느라 성격이 예민해져서 다른 건 신경을 못 써.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해줘. 라고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전 그냥 시댁에서 밥만 잘 먹었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작당에 전 환멸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박차고 들어가 버리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열이 받아서는 결국 밖에서 문을 차버렸습니다. 안에서 시모가 놀라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저는 그러자마자 바로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저를 따라 나와 붙잡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냥 힘들어서 하소연을 한 거고 자기는 그냥 그 말에 동조만 해드렸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며 저를 설득해 부르는데 남편의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재산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제 얘기, 그것도 뒷담화만 신랄하게 나누고 있었단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남편까지 뿌리치고는 시댁 아파트 동입구 앞까지 나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갚아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믿었던 내 편이 남편에게조차 뒷담화를 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 시어머니께 저는 그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되갚음을 해드리고자 했답니다. 그건 바로 앞담화였죠. 치사하게 똑같은 뒷담화를 까고 싶지 않았어요. 이왕 복수를 하고 이왕 속 시원하게 안갚음을 할 바에야 앞담화를 까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화가 나 씩씩대는 저를 보면서 지나가는 어느 아주버님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씩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걸 본 시댁 바로 앞집 아주머니셨습니다. 화가 난 채로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궁금하셨던지 더욱 격하게 아는 척을 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그냥 가볍게 인사만 드리고 후다닥 제 갈 길을 갔었을 텐데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를 따라오는 중이었는데 그런 남편의 존재를 알면서도 시댁의 이웃분이던 그 아주머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유, 정말 화나서 이혼해야겠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던 남편이 갑작스레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상황이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어 굳이 이웃분께 얼굴을 비추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를 한 채 더욱 격렬히 이웃분께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어머님 원래 저렇게 모지고 정없는 분이세요? 평소에도 이웃분들께 그러시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님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 아주머니가 아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절 보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다가와 뭔데? 왜 그러는데? 시어머니랑 싸운 거야? 왜? 뭔데? 라면서 물음표를 든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가 집에 초대를 해놓고 며느리만 빼놓은 채 나머지 식구들만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며느리 뒷담화를 깠다고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사이좋았던 시누이랑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을 대놓고 하면서 나를 농락했다고 아주 열불나 죽겠다며 남의 아파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급기야 베란다에서도 저를 쳐다 내려보는 이유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고 저는 남편이 도망을 쳤다는 게 더 화가 나 더 열불을 내며 시어머니 앞담화를 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몇 호인데요? 누구 집이더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 확인하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도 했고요. 결국 이웃 아주머니의 제보로 저희 시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 온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는 딸 자식을 키우고 있었는지 어떻게 남의 집 딸을 그리 대놓고 무시할 수 있냐며 저만큼이나 화를 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더러운 똥을 밟은 셈치고 이참에 연을 끊고 살라며 응원을 해주는 이웃도 계셨어요. 시어머니랑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건지 맞은편 이웃 아주머니조차도 그 집은 내가 언젠가 이사단이 날 줄 알았어. 아줌마가 늘 쌍표를 통해서는 말도 살갑게를 못하고 나도 어울리기가 힘들더라니까.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뒷담화를 듣고 화가 미치도록 났던 그날 밤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겠다며 시어머니의 아파트 이웃 사촌들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신랄하게 해버렸답니다. 나중에야 남편으로부터 사실을 전해들은 건지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 앞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호욕을 하다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는데
그 순간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누군지 얼굴을 봐야겠다면서 입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 꼴을 보자 시어머니는 겁이 난 건지 도로 저에게 걸어오지도 못하신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셨답니다. 내 욕을 그리 얍삽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당당히 찾아와 따지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이웃들 눈을 피해 도망가는 걸 보니 쌤통이었네요. 여기가 제 아파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쭉 사셨던 아파트인데 이제 저 얼굴을 어찌 들고 다니실까 싶어서 괜히 오지랖스러운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게 저는 눈치 보던 시어머니께 뒷담화까지 당하고 난 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의 아파트에서 참 요란스럽게도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소음으로 들렸을 법도 한데 이웃분들은 궁금해 죽겠다는 이유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는 저의 심호 앞담화를 들어주며 다 같이 떠들어 주셨네요. 그 덕에 저는 더 신이 나서 심호욕을 실라리 했고 그 광경을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까지 목격을 했고요. 살짝 찔리긴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재산 얘기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들끼리 모여 뒷담화를 깐 것보단 덜 치사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날 뒤늦게야 애들을 데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내내 제 눈치를 보다가 먼저 맥주까지 꺼내 들더라고요. 마시고 한잔하며 자기랑 풀자고요. 자기가 잘못했고 시어머니한테도 다신 그런 식으로 방에 불러들이지 말라며 단단히 말씀을 드리고 왔으니 앞으로 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도 말이죠.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지만 1%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또 시어머니를 볼 일이 없을 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수모를 겪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아뒀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행동을 고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데요. 우리 엄마 요즘 집 밖으로 쪽팔리다며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라고요.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웃들한테 쪽이 팔려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다며 동정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아유,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는 배꼽까지 잡고 빵 터졌습니다. 아주 꼴 좋다며 신랄하게 비웃어줬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제 마음을 꿰뚫었던지 더는 심호얘기를 입 밖으로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전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에 대한 가십이 사라지기 전에 시댁 아파트에 가서 주기적으로라도 시어머니 욕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 남편 데려다가 제 욕을 깠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어머님 이웃들께 어머님 욕을 하고 어머님 얼굴을 불켜지게 만들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네요. 가을에 여러분들 즐겨 듣는 노래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나훈아 팬이어서 나훈아의 친정엄마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노래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네요. 이 아줌마가 즐겨 듣는 사연 프로그램에 저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자로 치고 있네요. 워낙 컴퓨터도 못하고 말솜씨가 없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제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 오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요복했던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가세가 확 기울어서 엄마가 일을 하며 오빠와 저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저보다는 오빠가 장남이고 훨씬 더 공부를 잘했기에 저보고 가라는 오빠의 마음에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대학을 포기해 일찍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오빠는 다행히도 서울의 좋은 대학에 붙어 엄마와 저의 자랑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오빠가 군대를 가고 저랑 엄마랑 둘이 살게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둘이 사니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엄마와 주말에는 가끔씩 여행도 다니며 오빠는 결혼해야 되겠지만 저는 엄마랑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혼전 임신이 많이 없었기에 지우려고도 생각했지만 엄마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엄마가 도와줄 테니 꼭 낳으라고 용기를 주셨으며 시댁에서는 잘난 아들 앞길 막는다며 반대를 참 많이도 하셨지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지우라고 난리도 치고
그때마다 울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우리 아이를 생각하며 그런 시댁이어도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고, 번갯불 콩고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 얻어준 작은 신축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좋은 대학 나와 유학까지 결정되어 있었지만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꼭 봐야 한다면서 생활비를 줄 테니 남편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임신기간 내내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 한 번 푹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전화오는 시어머니의 남편 아침 챙겨줬니? 나는 물음에 대답해야 했기에 늘 새벽같이 나가는 남편의 밥을 챙기고 조금 쉬려고 하면 시댁으로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며 몇십 킬로씩 살이 찐다는데 저는 너무 찌지 않아서 오히려 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출산하는데 힘들 수 있다고 많이 먹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산을 하던 날에도 제 옆에 있었던 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뒤돌아오셨어요. 너무 말라버린 제 모습이 안쓰러워 집에서 바리바리 미역국이랑 반찬을 싸와 출산하던 날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울었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조리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고,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도와주셔 2주 동안은 참 행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아이가 울면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 공부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하면 그럴 거면 아이를 왜 낳았느냐면서 저를 타박하기 일쑤였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조금 커 어린이집에 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거의 4년을 넘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떨어지는 바람에 선배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늘 술 마시고 하는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저를 만나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늘 한탄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데 저와 아이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려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더 커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밤에는 숨지게 운 적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박이 잦았고, 그런 날에는 아이와 저 둘이 집에 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이라도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어딜 친정을 가냐며 저를 못 가게 하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철장 없는 감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시댁에 저번에 두고 왔던 아이 물건이 생각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기에 필요한 물건이라 빠르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띵동 누르고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이 밤에 무슨 일이냐며 아이 데리고 왜 밤에 돌아다니냐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 물건을 두고 갔는데 필요해 왔다 말씀드리고 들어가려는데 지금 집에 손님들이 와 있다고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필요한 거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하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들어와봤자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럼 들어오던가 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아이 물건을 찾는데 손님 몇 명과 저희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엄마! 라고 부르니 엄마가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릇까지 놓치셨더라고요. 왜 여기에 있어?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시댁에 왜? 라고 물으니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 내가 저번에 너네 집에서 사돈 요리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요새 쉬신다길래 우리 집에서 가끔씩 요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돈도 넉넉하게 드린다고 했고 뭐 서로 좋잖아? 나는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고 사돈은 돈 벌어서 좋고 얘 원래 남의 집 살림보다 가족 살림이 낫잖니? 라고요. 엄마는 시댁에 한 달 전부터 와서 파출부를 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냐고 물으니 당연히 안다고 내가 말없이 그랬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다른 것보다 넉넉하게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시어른한테 대든다고 저에게 몰아붙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식탁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뿌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찮더라도
그래도 사돈되는 분에게 자기 살림을 시키다니요. 그것도 남편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더군요. 그렇게 맥주를 뿌리니 시어머니는 소리치면서 제 뺨을 짝하니 때리며 얘가 어디서 근본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애기 생겼다고 파줬더니 어디서 너 배운 교육이니?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니? 하기야 너나 네 엄마나 수준이 알만하다. 내가 돈을 안 줬니 뭐랬니? 그냥 니네 엄마 음식 잘하고 일 구한다길래 우리 집에서 일해보라고 한 것뿐이고 너한테도 말할까 했지만 우리 아들이 말하지 말래서 안 했다. 근데 어디서 지금 그딴 행동을 해? 미쳤어? 라고요. 지금 저랑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하신 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를 하고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짐을 몽땅 캐리어에 있는 대로 아이 짐과 제 짐을 꾸겨놓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 니네 집에서 우리 엄마 일하는 거 알았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아는데 왜 안 말리고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뭐하러 말해. 나도 장모님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사돈댁 도와주면 우리 딸이 이쁨 받고 좋지 않겠냐면서 그러시는데 내가 그럼 뭐라고 말해? 지금 그것 때문에 집 나가려고 짐을 싼 거야? 너도 참 너다. 입장 바꿔서 니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모하면 좋겠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랑 니네 엄마랑 급이 다르잖아. 아니지. 우리 집이랑 니네 집이랑 급이 다르지. 니네 집에서 잘난 거 니네 오빠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오빠 지금 뭐하고 있어? 유학 가서 매달 돈이나 축내고 있지 뭐. 너 더 이상 나랑 우리 애기 찾지 마. 네가 말한 대로 네 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 너랑 니네 엄마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아이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제발 가지 말라고 하게? 제발 나는 네가 네 발로 나가기를 바랬어. 나가서 좋은 사람 만나 살아? 양육권, 친권 다 포기할 테니. 그 뒤로 양육권, 친권 포기각서 위자료 받고 양육비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장 가진 돈도 없었고 아이도 어렸고요. 그러다 엄마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우리가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도록 노후자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이었는데요. 이걸로 저에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건네주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쓰냐고 펑펑 울었지만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행복하다면서 뭐라도 시작하라면서 건네준 통장으로 엄마와 저는 조그마한 한식집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상가에서 아침, 점심 장사를 시작하면서 단골들이 생기게 되고 엄마의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는 그렇게 조금씩 매장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한정식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 또한 아빠 없는 삶에서 돈의 여유라도 주고 싶어 시작했던 일이 다행히도 잘 돼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살았던 날들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요.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우리는 이혼하고 난 뒤 원룸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지금은 경기도 40평대 아파트에서 엄마, 저, 우리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네요. 저는 본종과 2곳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는 중이고 저희 엄마는 이제 조금은 쉬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가게에 나와보신다고 해서 예약건이 많아 응대하고 있는 찰나에 엄마의 지인분이 오셨다고 인사하러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친한 지인분이라고 하길래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룸에서 나오는데 정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얼굴인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랑 저희 엄마를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 같은데 제가 똑바로 쳐다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자기 지인과 저희 엄마가 인사를 하니 놀랐겠죠. 뻔뻔하게 저희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 지인에게 자기야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여기 나랑 친한 언니.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한정식집 크게 하는 큰손. 바로 이 언니야. 그 한정식 크게 한다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그렇다니까. 언니가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내가 여기 음식을 못 끊잖아. 하고 웃는데 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럼 잘 먹고 가시라고 하고 저도 그 뒤로 휙하니 나왔어요.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얼굴인데 여기에서 마주치니 사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장에 나가 예약건들을 확인하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고 보니 전 시어머니더라고요. 참 웃기죠? 잠깐 이야기하자는 말에 조용히 룸으로 들어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의 손녀 잘 지냈지? 네? 손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는 조건에는 친권, 양육권 모두 다 포기한다고 했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손녀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건 어머님이랑 남편이었어요. 이제 와서 손녀라니.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내 손녀 내가 물어본다는데. 알겠고요. 찾아오신 용건부터 말씀하세요. 너 언제 이렇게 매장을 다 차렸니? 그거야 제가 일일이 대답할 건 아니잖아요. 본론만 말씀하세요. 무슨 본론? 이혼했어도 우리 아들 자식이 너랑 살았었는데 한 번은 아빠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아빠요? 무슨 아빠요? 저는 저희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세요. 다른 사람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저 오늘 매장이 바빠. 그만 먼저 일어날게요. 빨리 가주시기를 바래요.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전 남편 소식조차 듣지 않아 차단했는데 알아보니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잘리고 전 시댁은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 살던 집까지 넘어가 지금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소식을 잘 모른다고요. 전 시어머니 속셈을 알 것도 같았죠. 또 오겠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찾아온 시어머니와 전 남편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매장에서 직원들도 있고 이야기하기 어려워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잘 지냈어? 나야. 우리 딸 잘했지? 나는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야 연기하지 마. 본론만 말해. 아니 왜 그렇게 말해. 나 우리 딸 한 번만 보고 싶어서 봤어. 엄마가 너랑 장모님을 마주쳤다길래 너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고 아는 애들도 없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나는 너랑 너네 엄마한테 우리 딸 보여줄 생각 없고 앞으로도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이번에는 이렇게 안 끝나?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떻게 자식과 부모의 연을 끝낼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애 데리고 나와봐. 우리가 걔를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쪽들 속셈 뻔히 모르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연기를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무슨 연기를 말하는 거니? 지금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 저에게서 뭐라도 떨어질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그쪽들 만날 일 없으니 계속 찾아오셔도 소용없어요. 하고 일어나서 나갔는데 시댁에서 당했던 그 악몽들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도 아빠가 보고 싶은데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아빠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나을지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있다는 건 말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딸에게 잘 설명한 뒤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딸에게 이야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아빠를 보니 딸은 어색해 하더군요. 애기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 손녀가 보고 싶던지. 우리 딸, 아빠야. 아빠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 셋이 만나는 동안 저는 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저보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으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요. 저희 딸도 자기 방을 아빠랑 할머니께 보여주고 싶다 하도 말하니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에 가셔서 그럼 잠깐만 들어갔다 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자기네 집인 마냥 곳곳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집에서 꼭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자꾸 딸을 앞세워 저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천류는 끊을 수 없다길래 손님방을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같이 넷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시모가 저에게 우리 이렇게 가족이 다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먹던 밥이 튀어나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일 1%도 없고요. 다만 저희 딸이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만난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자기야 우리 합치자. 내가 잘할게.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미쳤었나 봐. 우리 딸을 보니 정말 나 다른 곳에 못 갈 것 같아. 내가 더 잘할게. 엄마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 야 내가 그때 정말 미안하구나. 사돈에게도 내가 정말 사과를 하고 우리 다시 여기서 잘 지내보자. 아가야 내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하며 헛소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긍정의 의미냐면서 좋아하는 순간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던 소리에 저보고 누구 올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네, 저랑 곧 결혼할 사람이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둘 다 순간 놀라 벙 찌더라고요. 저의 애비 남편이 들어오자 저희 딸은 아빠 하면서 달려갔고 애랑이 딸을 안아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놀라길래 그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이요. 아니지, 애비 남편이요. 그리고 저희 딸의 아빠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나지. 너였지. 너였는데 네가 포기했잖아. 다신 보지 않기로 다 서류 써서 제출했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잘한다니까. 네가 결혼할 거면 딸은 놔주고 결혼해. 너 진짜 콩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래? 아 맞다. 네가 지금 서류 놓고 기다리는 회사 있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왜? 그 회사에 못 갈 것 같아. 그 회사 우리 남편이 사장이야. 라고 했더니 전 남편의 얼굴이 정말 새빨개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희 이번에 결혼식 올리는데 두 분 초대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뵙고 싶어 하시고요. 참 궁금해 하셨거든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으면 더 이상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배워야 할 것 같네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 멍을 때리고 저는 경찰 불러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딸이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온정을 베풀었는데 너랑 너네 엄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 제가 그랬죠? 그때 그 일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오갈 곳 없어서 일할 데 없으시면 저희 매장에 주방임으로 써드릴게요. 돈은 당연히 많이 드리고요. 생각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라고요. 그렇게 전 시댁과 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이니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합치려고 수작 부렸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니 수준 이하로 대해줬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지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애비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단골로 왔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와 엄마가 연을 잘 맺어 저와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한 재력가의 집안이었던 저희 시댁은 정말 검소하시고 늘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삶의 목표를 이어받아 저도 이제 남편과 저희 딸과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여자입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43이 되네요. 나이 먹는 게 조금 서럽기도 하고 가만히 붙잡아 두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싫은 건 아닙니다. 세월 가는 대로 따라가는 중이고 한두 살 먹어갈수록 전보다 어른이 되어가는 저를 느끼며 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따라주는 껌딱지 같은 남편이 제 곁에 있어줬기 때문인지 사랑을 받는 기분이 늘 들었습니다. 예뻐라 해주는 남편 덕분에 나이 먹는 걸 잠시 잊고 사는 중이었달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결혼 2년차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랍니다.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
연하남이랍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간에는 그저 일에 미쳐 사는 평범한 골드미스 정도로만 사람들이 봐줬었는데요. 마흔에 결혼을 하고 또 연하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턴 솔직히 저를 두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봐주고 좋겠다고 부러워라 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돈을 잘 버니까 어린 남자를 돈으로 꼬신 거라는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회생활하며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는 하지만 정말 결혼하고 나서 특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더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도 받았지만 기분이 마냥 나쁘진 않았어요. 다들 내가 부러워서 뒷말을 나누는 거라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 나와 남편에 대한 가십거리가 어쩌다 들려오더라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우리 부부의 모습처럼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끼게 되면 제 반응은 마냥 냉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는 쪽이 아니라 뒷말을 나누고 흉을 보면서 싫어하는 쪽에 서 계신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저도 작은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흉이나 탄식, 하다못해 사소한 눈초리들까지도 모두 다 저를 들었다 놓기에 충분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절 참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것도 참 희한한 방식으로 반대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면 남편한테 이 결혼이 싫다고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셔도 됐고 결혼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도 될 텐데요. 희한하게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상한 방식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표현하셨답니다. 나이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나이가 40인데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겠다는 거지? 내 아들이 아직 40도 안 된 건 알고 있고? 라고 하시며 제 나이에 몇 번을 놀라셨고요. 나이가 10살 차이도 아니고 남녀가 바뀌어서 고작 3살 차이가 나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물어본 남편에게는 네 말이 맞지?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기까지 하셨어요. 방금 전까지 나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신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니 아들의 한마디에 또 수긍을 하는 듯 태도를 바꾸신 거죠. 그러다가도 남편이 제 옆에 없으면 아니 근데 큰아이까지 결혼 안 하고 왜 그랬대? 오빠들도 많았을 텐데 라고 하시며 이 결혼이 탐탁치 않다는 말씀을 돌려하셨고 힘들어하는 저를 지긋하게 바라만 보는 적도 많았답니다. 좋게 말하면 지그시 바라보는 거였고 나쁘게 말하면 힘들어하는 저를 노려보며 즐기는 것이었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면서 반응을 보이는 저를 재밌어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저분이 흡사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일종의 사람이 아닌가도 잠깐 의심을 했었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저리 매정한 말을 후후 던지며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애매하게 싫은 티를 내시는 시어머니가 저를 반대한다는 걸 전 온몸으로 눈치를 챘고 결혼식을 치르기 직전까지도 그 태도를 유지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서는 어떻게든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중간에도 남편이 많이 노력을 했고 저도 이왕 시어머니가 되셨으니 며느리한테서 호강이라도 받으며 기분 푸시라고 가진 돈을 갖다 바쳐가며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는 족족 용돈을 챙겨드렸고 때맞춰 계절 옷에 계절에 맞는 선물도 사드리면서 시어머니께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요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상한 일이었죠. 퇴근하고 평소처럼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웬일로 저를 향해서 왔어? 라고 하면서 퇴근을 반겨주시길래 살짝 흠칫했었습니다. 저러던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인사를 요란스레 하시니까요. 그와 동시에 놀란 건 주변에 놓여진 어머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결혼하며 시어머니께 선물이라는 명목화의 물건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릇이며 옷이며 시어머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퍼준 게 전부였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웬일로 뜬금없이 시뻘건 고추가 든 평범하지 않은 장신구를 유리병 하나에 담아서는 선물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걸로도 모자라 아무도 쓰기 싫어할 것 같은
못생긴 그릇 두 짝도 말이죠. 어디서 이런 걸 빈티지 샵에서 주워오셨나 싶어 황당해하며 물건을 쳐다보는데 어머님은 세상 행복하다는 듯 건네주시면서 잘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추가 든 유리병은 현관 옆에 두어야 복이 기어들어온다고 하시면서요. 무슨 복이 정확히 들어오냐며 물어보는 제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얘가 빨리 들어선대 라고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알았죠. 이 말린 고추가 사내 아이를 뜻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에 부담도 컸지만 다 우리 좋으라고 건네주신 물건이란 것에는 의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뜬금없는 선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계속해서 뭔가 내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들고 온 영문 모를 물건들로 하나둘 채워져 빼곡해지기 시작했고요. 처음 가져온 고추 든 유리병도 그대로였고 쓰기 싫은 그릇 두 개도 그냥 주셨으니 일단 하부장 안에 넣어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침대 옆에 놔두고 얼굴 가꾸는 데 쓰라면서 거울 큰 거를 사다 보내주신 바람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그걸 침대 옆에 놔뒀어요. 남편 앞에서 예쁘게 구면서 오래도록 사랑을 받으라는 뜻인 줄로만 알고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 큰 거울을 침대 옆에 뒀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무교였고 믿는 종교 따위는 없다 보니 미신이나 속설 같은 것에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전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이 굴러 들어올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미신이나 속설 같은 걸 믿을 나이시다 보니 저보다 아는 것도 많으실 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들어오는 헝 가방이나 옷, 그리고 정체불명의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그냥 있는 대로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제 집이 40평대라 넓은 편이었고 그래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놓아둘 공간 여유는 있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잡동사니 들로 어지러워 보이진 않았지만 이게 정도가 계속해서 지나가니 슬슬 받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내 집이 내 집인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집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고른 물건들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시는 물건들로만 집이 채워져 나가다 보니 흡사 이건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림의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한 거죠. 그쯤 되니 남편도 뭐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건지 물건을 또 주겠다고 집에 오래 하시는 어머님께 바쁘다는 거짓말을 해가며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뭘 한다고 퇴근하고 나서까지 바쁘냐면서 집에 기어코 오겠다고 우겨대셨는데요. 그렇게 우기다가 정말 집으로 찾아온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께 정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주려는 물건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그 물건을 주시려는 건가 싶어 말이죠. 정말 이게 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아들 낳으라고 건네주는 부적 같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상 아들 낳는 부적이라면서 검색되어 나오는 물건 목록에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들은 없었답니다. 빨간 고추가 있긴 했으나 유리병에 담아서 현관 옆에 놔뒀다는 글 따위는 보지 못했고 거울은 오히려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침대 바로 옆에 두는 건 귀신을 들러붙게 하는 짓이라는 섬뜩한 글까지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었기에 주시는 대로 물건을 받아내선 집에 고이고이 쌓아놨었는데요. 검색을 조금 해보고 시어머니의 의도를 따져 묻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껏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그럴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함과 동시에 선물이라며 어디서 쓰다만 헌 물건이었는데 그걸 저에게 줬다는 것부터가 의도가 너무 불순하더라고요. 왜 이런 의심을 진작에 하지 못했었나 싶어서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제서야 드는 꺼림칙함을 떨쳐내 보겠다고 급한 대로 남편이랑 퇴근하자마자 거울을 내다버렸어요. 현관 앞에 있던 고추가 든 유리병도 그 밖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출처를 모르겠는 나무 막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잡동사니란 것들을 모조리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고 보니 한 트럭이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은 걸 내 집에 가져다 놨다는 생각을 하니 또 소름이 끼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제 심정을 남편도 똑같이 느낀 건지
처음엔 갖다 버리자는 말에 왜냐고 묻기만 하더니 정색하는 제 표정을 보며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을 버리겠다며 집안을 헤집고 다녔답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알아냈던 꺼림직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 남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면서 어쩔 줄 몰라하며 방방 뛰었어요. 가뜩이나 요즘은 가위에 자주 눌리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잠을 설칠 일이 많았는데 그게 다 엄마가 주신 물건들 때문에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냐며 무서워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겉보기엔 상남자 같은데 겁은 무지하게 많은 애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저대로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를 쉽사리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의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듯 혼자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쳤고요. 저는 제발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으셨길 끝까지 믿어보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면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번 물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물어뜯는 나름 독종의 여자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의도가 보이질 않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꼭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던 중 정말 뜻밖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새카맣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어보고 시어머니와 갈등에 대한 댓글들도 살펴보던 중 홈캠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를 따로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걸 알고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었는데요. 이참에 홈캠을 설치해야겠더라고요. 물론 귀신을 보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살펴보려고 말입니다. 당장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받았고 집안에 무려 3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후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안부 인사 겸 연락을 드린 거죠. 어머님, 요즘은 저한테 주실 선물 없으신가 봐요. 통 찾아오질 않으시네요. 라고 하며 아부를 떨었더니 어머님은 섭섭하다는 말대로 곧장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몇 번을 말했더니 다들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만 하고 말이야. 라면서 줄 선물이 안 그래도 한가득 준비되어 있다며 신나라하셨어요. 그리고 전 바빠서 퇴근이 요즘 늦으니 차라리 우리 부부가 없는 점심시간에라도 집에 와서 선물을 놓고 쉬다 가시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결혼하고서 집 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준 건 처음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아내고자 이건 필요한 절차였고 그렇게 어머님께 제 집을 오픈하고 난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홈캠 녹화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날 잡아 집을 다녀가셨고 저는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문자 한 통을 보내셨더라고요. 너 내가 줬던 물건들 다 어디다 뒀냐? 라고 하면서요. 저랑 남편이 섬뜩하다면서 버렸던 그 물건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거 둘 곳이 없어 집 선반 안에 넣어 모아뒀는데 아마 어머님은 못 찾으실 거예요. 왜요? 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어머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제 말에 안심을 하셨는지 버린 게 아니면 됐고 난 또 니들이 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물건 다 놓고 가는데 이것들은 절대 옮기지 마라. 저번에 줬던 고추 유리병 그것도 현관에 꼭 둬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둘 테니까 물건 놔둔 곳 좀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갖다 버린 유리병을 도로 찾아서 현관에 두겠다면서 위치를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얼버무리다가 일이 갑자기 바빠졌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리고 서둘러 홈케어 화면을 볼 수 있는 어플을 켰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짓을 지켜봤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녹화가 되고 있긴 했으나 당장에 어머님이 뭘 하시려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회사 안에서 간이 떨어져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이 40 넘어 나오는 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오줌이 지릴 뻔했단 표현 말곤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글쎄 혼자가 아니라 둘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을 모셔온 거예요. 선물만 놓고 가시겠다더니 주인 없는 집에 멋대로 손님을 데려온 겁니다. 소름이 돋아서 막 캡처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시어머니께 손짓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게 계속해서 목격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짓을 보내면 시어머니는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움직이셨고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다가 들고 온 물건들을 놓으셨어요. 아주머니는 마치 집을 보러 온 손님 마냥 제 집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니셨고, 기존에 어머님이 가져다 주셨던 물건들의 행방을 찾는 것 마냥 5만 군데를 구석구석 뒤져댔어요. 그러다 고개를 절레거리면서 한숨을 쉬더니만 시어머니가 이 아주머니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보살님 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무당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물건들도 그렇고 죄다 어디 조선시대의 궁중 난투국에서나 나올 법한 오래된 물건들이었는데, 설마 어머님이 무당의 말을 듣고서는 무당이 지시하는 물건들을 제 집에 들인 건가 싶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표정을 가득 찡그린 채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보살이란 여자는 가져온 물건들이 하나도 없네. 이것들 가져다 버린 거 아니야? 희생 것. 라면서 호통을 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명 어디다가 넣어놨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볼까요? 눈치챘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살살 달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들 이혼시키려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여태 이혼도 안 하고 기세 내가 맞긴 맞나 보네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탄식을 내뱉으며 제자리에서 일어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닭살이 서는데 경직이 되어 얼어붙었어요. 빨리 내 집에 가서 이 불운한 존재들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미신 같은 거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내 집에 무당이 들어온 이상 뭔가 정말로 불운한 것들이 집안에 마구마구 스며들 것만 같은 꺼림칙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만 까무러치며 비명을 지른 채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그 무당 여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저랑 눈이 마주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보던 도중 화면에 뜬 여자의 눈초리에 기함을 치며 비명을 질렀고, 제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당이란 여자는 집안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곧장 시어머니께 일렀다 바쳤죠. 혹시 며느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놀래서 일어날 정신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무당은 카메라를 번갈아 노려보면서 시어머니랑 집을 나갈지 말지 작당을 하다가 결국 카메라를 뜯어버리고는 그걸 든 채로 집을 나섰답니다. 저는 여전히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지금 내 집에서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머리를 쥐어뜯었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하나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무당까지 찾아갔던 것이었고요.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저주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하나둘 제 집에 들여놨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에 남의 피가 묻었을지 똥이 묻었을지 누가 아냐고요. 저는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일러다 바쳤고, 저보다 충격을 받은 건지 남편은 회사까지 반차를 내고 당장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조져넣겠다는 말을 남긴 채 소식이 끊겼고요. 걱정이 된 저도 반차를 내고 바로 남편 뒤를 쫓아 시댁에 갔는데요. 글쎄 그 무당이란 여자가 시댁 안에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담겼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며 시어머니랑 같이 시댁에 가서 추후 작당을 기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현장을 저랑 남편이 번갈아 덮친 거고요. 무당은 이미 저희 남편한테 욕을 처먹다 못해 멱살까지 잡혀서는 노후라 애원 중이었고, 무당 같지도 않고 딱 보니 사기꾼인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저는 시어머니께 녹화된 현장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들고 당장 경찰서에 가도 할 말이 없으시지 않냐며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다 이혼을 정말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꺼림칙해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두고 살 자신이 없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은 더욱 미안했던지 감정이 격해져 시댁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고요. 어머님이 주셨던 물건들을 싹 다 버려놓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사과조차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식밖의 행동을 한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해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전 당장에 집으로 뛰쳐가서는 시어머니가 놓고 가셨던 새 물건들을 모조리 다 싸두고선 다시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게 한 후 저 혼자 숨바꼭질을 하듯이 그 물건들을 시댁 안에 숨겨뒀어요. 시어머니가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물건이 정말 재수가 없는 물건들이었는지
당장 가지고 나가. 아유, 나 진짜 그것들이랑 같이 한 집에서 못 지내. 가지고 나가 버려줘, 제발. 라며 울고불고 매달리셨어요. 그딴 물건들을 내 집에 잘만 놓고 갔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도대체 무슨 물건인데 이렇게 기함을 치는 거냐면서 남편이 따져 물으니 어머님은 끝까지 말을 아끼시다 겨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자한테 안 좋은 거야. 라고 말이죠. 당신 아들한테는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굳이 성별을 들먹이며 대답을 대신한 겁니다. 그걸 보면 전 끝까지 물건을 숨긴 장소를 알려드리지 않으리라 재차 다짐을 했고, 시어머니하고는 사과를 받고 말고를 떠나 연을 끊고 살겠다고 통보를 한 채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이미 남편이 시댁을 난장판으로 만들다 못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쫙 빼놓은 후였는지라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숨겨놓은 물건들을 시어머니가 다시는 평생 찾지 못하시도록 비는 수밖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재수가 없다며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 물건들을 끝까지 찾으실 테니요. 고약한 시모를 만나면 결혼하고 나서 팔짝을 꼬인다더니만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 사랑이 한결같아 좋기는 하지만 전 재수없는 이 집에서 다신 더 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집을 내놨어요. 현재 남편이랑 저는 친정에 들어와 단기로 사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사가는 집을 시어머니께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초대도 안 할 겁니다. 비번을 숨기는 건 당연하고 남편하고는 시모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함구하고 살기로 약속도 했네요. 인생의 반은 산 것 같은데 평생 멀리하던 미신에 발 한 번 걸쭉하게 담긴 후기였습니다. 전 아직도 소름이 돋아서 자다가도 잠을 설치며 깨요. 언제쯤 이 꺼림칙함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며 후련하게 시모 욕이라도 해봐서 좋네요. 부디 이 순간에도 어머님은 제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다가 재수 털려 겁먹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